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 영상에 댓글로 저를 사칭해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따로 예를 들어서 단톡방이 있거나 또는 제가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댓글로 남기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따른 피해 부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자면 미국의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공급 변목 현상 및 고용 부진이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요. 연준이 의회에서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접종 확대는 경제 재개 및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원자재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과 고용난은 여러 산업의 활동에 제약을 주었다고 분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변목 현상이 여전히 일시적으로 가능성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고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공급과 수요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일시적인 요인과 지속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인플레이션 분석이 좀 더 어려워졌다, 복잡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네요. 그 다음으로 리치번드 연은 총재가 미국 고용시장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고용률 추이를 보았을 때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용률 부분은 생산 가능 노동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고용률 추이를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을 내비치고 있으며 경제 재개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융기관과 가중평균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인민은행에 따르면 15개월 만의 인하로 올해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으며 다만 온건한 통화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6월 PPI 예상치가 상회한 결과치를 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23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델타 변이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배럴당 74달러 선을 마감을 했는데요. 원유 공급 긴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및 오펙 산유국들의 산유량의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전일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각국 규제 압박이 커지고 있는 바이낸스에 대한 위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낸스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시 한번 거래소에 대한 또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생겨서 코인베이스가 다시 짱을 먹게 될 것인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은성수 실명 계정 발급했다고 은행 사고 책임 묻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테러 자금이나 자금 세탁 행위, 시중은행이 해당 거래소 계정을 발급해 준 사실이 문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회사 생활도 좀 해본 결과로 저건 다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중간계 책임자들이 다 지시를 해요. 애초에 그냥 이슈화 될 만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문책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슈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왜냐? 위든 아래든 간에 돈을 벌어들이는 쪽은 거래소죠. 근데 IPO를 했으니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주가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고 나중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뭐 기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약간의 단적인 요소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른 수수료에 치중되어져 있는 이익률이 너무 크다. 즉 앞으로 코인이 시장이 암흑기로 돌아왔었을 때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률 추이를 어느 정도 최소 못해도 미디움으로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거래소들이 라이센스를 어떻게 잘 밟아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왜? 후순위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또 인력에 대한 고용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격차는 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코인베이스 입장을 왜 조금 더 좋게 바라봤던 이유는 기존의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존속이 안 됩니다. 왜냐? FATF에서도 자금 세탁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너의 라이센스 부분 제대로 잘 이행을 못할 것 같으면 거의 날려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건 뭐 국가에 대한 페널티가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반미 세력으로 베네수엘라가 그런 형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NBA 탑샷의 인스타그램 AR 효과로 6종의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과 하이브 블록체인이 북미 지역 채굴풀에 확장을 했고 채굴기를 3,000대 추가 구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해시가 다시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걸 그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베이커리 수압이 유명 일본 만화 원피스 NFT를 출시할 예정을 담기고 있고 그레스케일의 SEC 보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라이트코인의 펀드 폼 10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폼 10은 미국 증권거래소 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 실적 보고서로 펀드 운영은 SEC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그레스케일은 이날 라지캡 펀드가 SEC와 승인과의 규제를 받는 펀드가 되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암호화폐 부분 인력을 70%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성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고객 서비스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이죠. 해외 자산 유출 부분을 좀 방어하고자 하는 은성수 씨에 대한 생각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법안 논의 본격화, 뭐 은성수 국조실 정보안의 발표가 있다. 뭐 TF팀을 구성을 하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예, 그래도 내용을 계속 챙겨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16년, 19년도 비트코인 투자자 유통량의 22.9%를 보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팔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님들이 모르는 그레스케일 락업 물량에 대한 코린이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왜냐,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레스케일 락업 물량은 우선 비트코인이 아니라 GBTC라는 점이다. GBTC는 K에서 팔던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GBTC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상품이며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투자하기 어렵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레스케일에서 펀드를 투자하는 상품이 나와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GBTC의 100% 물량 중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은 13% 정도가 되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나무 누나가 있죠.
직접 거래소에 사는 것, GBTC를 통해 감정 투자 시 가격 비교를 보게 되면 GBTC가 굉장히 비쌈, 그래도 불편하니까 혹은 모르니까 그걸 사게 된다. 이 프리미엄이 2에서 30%대까지도 있었고 더더욱 커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법을 기관 투자자들이 한 투자가 있었는데 이 GBTC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고 프리미엄을 0으로 대신 6개월간 락업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빌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카인드 트랜스퍼라고 해서 현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비트코인을 GBTC로 배정을 받는 것인데요. 그 결과 간단히 말을 하면 비트코인을 숏으로 비트코인을 빌렸고 그 빌린 코인으로 GBTC를 산 것이다. 비트코인 숏이 그레이스케일 롱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으며 이 말은 6개월 후에 GBTC 프리미엄 20%가 남아있다면 아무 손해 없이 비트코인 숏 GBTC 롱을 정리하면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부터 6개월 락이 걸려져 있던 물량이 풀리게 되며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뭘 할까? 이 시장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될 것인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맥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뭐가 락업된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락업이 풀린다라고 해서 떡락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그레스케일의 락업 물량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이 하나도 없다.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간접적인 영향이 무엇이냐? 투자자들이 숏으로 해뒀던 물량들이 좀 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GBTC를 정리하고 비트코인 숏으로 해지한 것도 정리해야 하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고도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기관 투자자가 생각했던 건 뭐냐? 프리미엄 20%를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GBTC의 프리미엄은 음수이다. 마이너스를 뜻하는 것이죠. 즉 숏과 GBTC를 정리해버리면 약 14% 정도를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결론 시나리오와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바로 두들겨 맞고요. GBTC 숏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고요. GBTC 프리미엄이 음수라 지금 팔면 손해니까 당연히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말을 더더욱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댓글에 있었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게 무조건 숏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숏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JP모건이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위글처럼 숏 헤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일단 관망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이오스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온 블리시 글로벌 관련 정보를 보게 되면 유동성 관련 설명에 이오스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도 리퀴디티 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USD 이오스 풀이 존재를 한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후 일정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조용하게 집행을 하고 있으며 거래소 인터페이스 1, 2를 또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를 보게 되면 전세계 20개국에 출시를 했고 은행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은행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스타 사업에 뛰어드는 은행들이라고 해서 KB, 신한, 농협, 우리은행까지 비트, 이더리움 스탁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은행의 미래입니다. 미국은 곧 ETF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권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요 내용이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의 핵심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자 그레스케일의 기존의 SEC에 제출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러스트 외에 비트코인 캐시, 이클, 라이트코인 트러스트가 이번 SEC 추가 등록을 제출했다. 현재 그레스케일 목록을 보면 프리미엄을 붙은 5개 트러스트 상품 위에 제출 목록과 같다.
중요한 것은 7월 1일자 에이다가 그레스케일 라지캡 펀드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되었는데 라지캡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비트, 이더, 에이다, 비케, 라코, 체인링크 6개이다. 트러스트 상품 5개 중 유일하게 이클이 라지캡 펀드 포트폴리오에 빠져 있는데 이클은 그레스케일의 핵심이며 유통량이 10%를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괜찮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나중에 들어갈 확률도 또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채굴 업체가 비트코인 중기 전망의 긍정적인 변화,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계속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주식과 연계가 있죠. 그 다음으로 호주 대형 주식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 동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죠. 호주만 그럴 줄 알았는데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또 재미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가 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겉으론 반대, 뒤로는 추진, 부산시 대체거래소 두 얼굴의 행보. 대체거래소가 뭘까라고 하는데요. 다 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때부터 대체거래소를 설립할 부분을 꾸준히 시도를 했지만 계속 물을 먹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 책임지기 싫은 거죠. 공무원들 제안을 내놓는데 책임은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게 수수료 장사가 잘 돼서 세금도 아주 따박따박 꽂힐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겠어? 근데 책임은 지기 싫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왜 책임을 싣냐? 이 상품이 나왔을 때에 대한 우려감이 전문가 말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만약 실패를 했었을 때에 따른 세금이 또 들어가기 때문이죠. 왜? 투자는 고로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즉 이번에도 이제 이게 왜 코인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니 너는 왜 갖고 왔냐? 뭐 이렇게도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합친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부산시에다가 놔둘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최근에 부산시 쪽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부산시장 쪽의 분위기 쪽을 보게 되면 긍정적이죠. 일단은 과거 때부터 그래 왔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나쁜 형태가 안 되고 아마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뢰도를 높이고 가상자산까지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ATS의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익성 문제도 해결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왜 대체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냐? 한국 거래소와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왔는데 제 멋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거래소가 인하가 2023년도 때부터 증권거래소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조금씩 인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수수료가 완벽하게 면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국가 마음대로예요. 저는 요새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지네들이 맨날 공정과 평등하고 뭐 그딴 개소리를 자꾸 짓거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근거로 조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증권 거래세도 걷고요. 여기에 주식 양도세가 2023년도 때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두 번 내면 이거는 뭘까요? 이중과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중과세가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가 요때까지 바로 하면은 요 2023년도 때까지 해서 할 때 한 방에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왜? 여기서 들어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예, 어마어마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 거래세에 초과분이 들어오니까 몇 개월간은 또 수수료를 걷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증권사가 수익성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뭐 조금이라고 보일 수도 있고 이건 상대적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래세가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하만 했지 폐지까지는 얘기가 나온 건 없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해지는 부분을 회전율을 극대화시켜서 과빈도 형태로에 대한 거래량을 늘리면 해당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세금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주식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인기가 시들어지면 해당에 있는 양도세 부분에 대한 수익이 오히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세로 어느 정도 좀 메꿔야 되는데 거래세까지 없어버리면 쉽지 않겠죠. 왜냐 미국 시장만큼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거래소 부분을 양분화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또 이 부분에 또 우려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 이 양분 제조 뭐 독점적인 지위권에 있으니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좀 붙여야 되겠다. 아니 무슨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한번 해봤던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코레일 독점이니까 야 하나 만들어 보자. SRT 만들었어요. 근데 XRT는 이익률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장기 저렴한 임대 계약에 대한 조건을 해서 코레일한테 불리한 조건을 강요를 해서 코레일 자체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라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요지랄병을 하면 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 부채가 늘어나니 그거는 어차피 저한테 꽂히는 부분입니다. 부담은 저희한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욕 처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대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측면과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서 이게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 여기에 가산자산을 쳐 넣었습니다. 왜 쳐 넣었냐? 이게 이제 수익성 문제 부분을 얘네들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왜 넣었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번 1분기 때 얼마를 벌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실명 확인이고 거래대금을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크고 이번에 코스피를 제꼈죠.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그만큼 누적 가입자 수 자체가 핫할 정도로 상당히 주식과 비등비등한 이용자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는 대체거래소가 아니고 실상 보게 되면 그냥 비트코인 거래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럼 지금 돌아가는 판을 한번 보세요. 돌아가는 판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2013년도 때까지는 안 했다가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은 커스터디 부분을 미국에서 이제 할 수 있고 스테이블 부분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 세계들이 딱 봤는데 요거 돈이 되네? 세금 아주 잘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되네? 근데 이거를 매번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 속임수를 쓰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 안 할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준비하고 우리 안 한다니까요. 뒤에서 또 준비하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자, 부산시에서 대체거래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왜 이걸 왜 넣습니까? 왜 이걸 왜 넣어요?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를 하나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게 티가 난다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장기적인 패턴을 언제든지 이걸 비트코인 거래소로 만들려고 그냥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은행에 있는 커스터디 부분을 유동성 풀을 은행은 그걸로 이자 놀이를 하고 그걸 거래소에다가 주고 거래소에 대한 유동성을 갖고 갔으니 그걸로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또 모순인 게 뭐냐면 기존의 정규 거래소와 이게 약간의 민간 성향을 갖고 있는 거래소라고 본다고 치면 여기 이 두 거래소가 우리는 코인 해봐서 알잖아요. 가격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어느 정도 유동성 부분이
좀 차이가 발생을 하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해외와 비트코인 왜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깁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거래소 부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로지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쪼개가지고 한다? 왜 할까요? 그건 다 세수가 앞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었죠. 집값도 올랐죠. 뭐 물가도 올랐죠. 뭐도 올랐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만만한 게 주식이고 주식에서 꽤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던 걸 보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서 정부도 약간의 돈놀이 장사를 좀 해보겠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형태가 약간의 주식의 세컨더리 거래소라고 저는 지칭하지 않겠고요.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것을 약간 그러니까 반반 섞어서 운영을 하다가 대세가 되면 언제든지 전향해서 그렇게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부분도 일정 거래량이 넘어가면 민간 거래소에서 정규 거래소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뭐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본 대체 거래소를 보면 비판적인 부분이 꽤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레일 부분만 해도 이렇게 별 병신같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요걸 이번에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 제가 세금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만큼 세금을 이렇게 내면 제가 욕할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괜히 삐 할 수도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저렇게 남의 돈 성향처럼 막 쓰는 걸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에 대한 자격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좀 더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각자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성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은행도 살고 거래소도 하나 또 가져가고 그리고 또 그만큼에 대한 세수 확보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그만큼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산가능 노동 인구 수가 나오진 않지만 자전거래를 많이 늘리면서 해당에 있는 증권에 대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행 쪽에 요거랑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은행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실시간 거래 안 된다라고 또 금융위가 또 잘라냈어요. 그럼 은행, 야, 나는 도대체 뭐 먹고 살라는 거냐? 라고 계속 떼를 쓰겠죠. 그러니까 조각을 좀 맞춰보면 제 생각은 이렇다. 여러분들 생각도 어떻게 생각이 들어 하는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